김용민 브리핑. (2017년 1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통령 출마 자격과 관련해 자격이 있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현재 법은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 출마 권한이 부여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주라는 단어는 주소지를 국내에 두었다는 의미지요. 반기문은 뉴욕으로 파갔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공무로 인한 외국 파견도 국내 거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일각에서는 5년 이상 거주는 그 이전에도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포괄한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반기문 씨도 이 입장에 기대고 있는 것이죠. 반기문 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분명히 자격이 된다, 이렇게 몇 번 유권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너무 좀 바람직스럽지 않고. 이에 대해 2대12와 인터뷰한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임호영 변호사는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이라고 법조문에 적혀 있다. 거주하고 있는은 현재 진행형으로서 계속해서 거주한의 의미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따라서 반기문 씨가 출마하려면 지금부터 5년 이상은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법리 판단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상당합니다. 이 문제와는 별도로 유엔의 1946년 결의안 내용을 보면 유엔 사무총장은 퇴임 후에 어떤 정부의 자리도 삼가는 게, 즉 거절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반기문 씨 측은 결의안 내용은 권고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무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북한은 자기들에 대한 유엔의 각종 결의를 무시해도 됩니다. 온갖 시비와 논란을 뚫고 대통령을 기어코 해보겠다는 반기문 씨. 비리 혐의에 동생과 조카의 기소가 또 다른 장애물로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무나 무조건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교훈. 다가올 대통령 선거에서 확실하게 보여줄 몫이 우리 유권자에게 있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김용민 브리핑은 새롭게 단장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토요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래.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들 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어.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의 3가지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한두 끼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는 그린 스무디 한 포를 보내드립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한 나눔의 가치.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바디로직은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합니다.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2015년 7월 대통령 박근혜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독대 한 달 전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김종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만납니다. 정유라에 대한 지원을 그때 삼성이 약속했다. 네, 김종의 이런 진술을 특검이 확보했습니다. 김종은 삼성은 그해 5월 정유라가 제주도에서 출산한 사실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정유라의 몸 상태가 좋아지면 바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약속했다고 합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 공여와 위증 혐의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형사처벌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또한 특검은 앞서 조사한 삼성 2인자 최지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사장 등 삼성 3명의 진술과 이재용의 진술이 일부 어긋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재용은 최순실 일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검은 이재용에 대한 재소환은 없다 이렇게 못 박았지만 이번 주말 이재용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확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삼성 이재용은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적법하게 한 것이고 정부에게 신세 진 것이 없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정유라에 대해 수십억을 지원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 박근혜의 강한 압력에 못 이겨 지원하게 됐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런 이재용의 진술에 대해 특검팀은 큰 의미 없는 해명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삼성이 최순실 일가를 지원한 이면에는 대가성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특검의 판단입니다. 특검팀 고위 관계자가 노컷뉴스에 밝힌 말이 있습니다. 삼성이 합병으로 최대 3조 원의 이익을 보았다. 네, 이게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는 것이죠. 이어서 세계일보 보도입니다. 삼성 이재용은 자신은 박근혜에게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일 뿐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특검은 삼성이 박근혜의 적극적 지원에 힘입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성사시켰고 이로써 이재용의 후계 구도도 탄탄해졌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피해자라는 이재용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는 것입니다. 법조계 관계자가 한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이 세계일보 기사의 타이틀이거든요. 압박을 느껴서 뇌물을 건넸다 해도 뇌물 공여자 역시 처벌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삼성이 언론을 통해 대규모 여론전을 기획한다. 이런 제보를 폭로했었지요. 조선일보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 이재용을 비롯한
재벌에 대한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이자 삼성과 재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보도를 실었습니다. 일부 소개합니다. 삼성 고위 관계자, 대기업 총수의 구속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재계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10대 그룹 관계자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재벌 봐줬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역차별일 것이다. 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떤 눈가를 달아야 이재용이 증거인멸을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조선일보는 일본 경제주간지 니케이 비즈니스가 최근 1년의 사태가 글로벌 경쟁에서 이겨온 삼성의 역풍이 되고 경쟁사에게는 순풍이 된다, 이렇게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네, 삼성에게 역풍이 되고 경쟁사에게는 순풍이 된다. 한국 기업을 망치고 다른 나라 기업이 덕보게 만든다. 하하, 이런 얄팍한 애국심을 조장하는군요. 조선일보가 말입니다. 최순실과 장시호는 평창올림픽 이권 사업을 노렸었지요. 롯데가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파트너가 돼주는 것을 대가로 신규 면세점 특허권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지난해 3월 14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대통령 박근혜가 독대를 가졌고 이틀 뒤 롯데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이 무렵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특허수 확대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한 달 뒤 관세청은 서울에 면세점 4곳을 추가로 선정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4월은 롯데월드타워가 면세점 갱신 심사에서 탈락하고 반년도 지나지 않은 시기여서 특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도 걸려드나요?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공판에서 검찰은 안종범이 지난해 10월 작성한 청와대 회의 메모를 공개했습니다. 이 메모에는 청와대는 재단 모금과 인사에 개입하지 않았고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주도로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는 한겨레와 TV조선의 보도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의혹이 급속히 번지던 때였습니다. 검찰은 이 회의에는 대통령 박근혜도 참석했다며 청와대가 증거를 없애기 위해 대책회의를 열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박근혜는 재단 사무실 위치를 강남으로 정하라, 이렇게 디테일하게 지시했고 모금, 임원 선정에도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근혜가 미르재단을 이용해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리모델링을 추진하라, 이렇게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최순실과 안종범의 공판에서 대통령 주요 지시사항 이행 상황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안종범의 보좌관인 김모 씨가 작성한 상황표에는 박근혜가 지난해 3월 안종범에게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미르재단과 논의해 강구하라, 이렇게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한겨레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관련 보도를 하면서 이 계획은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가 미르재단에 깊숙이 개입한 것은 퇴임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요한 소식인데요. 법원이 강남의 대형 교회인 사랑의 교회의 공공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하라,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0년 서울 서초구는 서초역 주변에 신축 중이던 사랑의 교회에 공공도로를 사용하도록 도로 점용과 건축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공공도로의 지하 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준 이 허가를 둘러싸고 특혜 논란이 일었는데요. 2012년 서울시도 주민감사를 통해 도로 점용 허가가
부당하다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교회는 개신교 최대 액수인 2,900억을 들여서 지은 건물을 일부 허물거나 지자체에 기부해야 합니다. 네, 철거 비용이 한 300억 이상 된다고 하지요. 한편 이 교회 오정현 담임 목사 얼마 전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경력이 백지화됐죠. 이 신학대학원을 나와야만 그 교단 목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이 나라가 아주 난리네 난리야. 정병장님 머리 아플 때는 존바라 TV 모르세요? 뭐? 존바라? 오인용, 다이묘전설, 후레시아, 홍수구락부 이런 유명한 감독들이 신작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채널이에요. 와, 그런 게 있어? 유튜브에 가서 존바라만 딱 치면 나와요. 야, 바로 가서 봐야겠다. 뭐라고? 존바라요, 존바라.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 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 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피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031-902-9292.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환장하며 찾는다는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최동석 칼럼. 안녕하십니까, 최동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직접민주주의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어째서 직접민주주의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는 어차피 탄핵될 것이고 그러면 곧바로 대선에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보다 대선 이후 대한민국의 국가조직 운영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혁명적인 변화 없이는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제대로 타고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몇 명의 천재들이 나타나서 지금부터 우리가 산업혁명을 일으킵시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혁명이 그랬듯이 응축되어 있던 집단지성의 힘이 폭발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민들의 에너지가 응축된 집단지성의 힘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능한 국회의원을 뽑아놓으면 그 사람이 좋은 입법을 하리라 믿습니다. 사법시험을 높은 성적으로 합격한 법관들을 임명하면 그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리라 믿습니다. 유능하게 보이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나라가 잘 운영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일부 엘리트 그룹을 선발하여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그들이 현명하게 잘 처리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미신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런 미신을 믿는 국가 운영 모델이 바로 엘리트 중심의 앵글로색슨 모형입니다. 영국과 미국은 철저한 계급사회입니다. 최상층부와 최하층부 사이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며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시간이 갈수록 최하층부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없는 처참한 환경으로 떨어집니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시코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셨을 겁니다. 미국에는 의료보험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병원에 갈 수 없으니까 집에서 상처를 스스로 꿰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상층부는 돈이 너무 많아서 주체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은 이렇게 극과 극의 사회로
변화해 왔습니다. 시민 계급과 엘리트 계급 사이에 커다란 장벽이 놓인 겁니다. 그러니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렉시트 사태는 영국의 엘리트 계급이 일반 시민들의 생각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계급사회가 되면 시민들의 의사가 국가조직 운영에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이전 칼럼에서 강조해 왔듯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조직론을 무시하고 조선 성리학의 전통에 따라 인성론만 강조해 왔습니다. 그 결과 권위주의적인 문화에서 오는 억압과 착취의 관행이 뿌리 깊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식 군국주의적 명령과 통제의 관행이 더해졌고 군사독재의 강압적인 조직 문화가 결합해버렸습니다. 다시 여기에다가 승자독식의 앵글로색슨형 경쟁 문화가 더 씌워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최악의 조직 문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에는 앵글로색슨 모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앵글로색슨 모형은 가진 자들에게는 좋은 제도일 수 있으나 경쟁주의적이고 계급주의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비인간적인 사회를 만들기 쉽습니다.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 세계에는 다양한 조직 운영 방식이 있습니다. 앵글로색슨 모형과는 전혀 다른 모형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앵글로색슨 모형을 쓰는 나라는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게르만 모형이나 스칸디나비아 모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모형들을 활용하는 나라에는 사회적으로 계급 구조가 뚜렷하게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시민 계급과 엘리트 계급이 확연히 구분되지 않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당연한 사실이 사회적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사가 국정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 운영 시스템을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 성리학의 계급 질서에다 일제의 군국주의적 잔재가 더해지고 군사 독재의 억압적인 문화가 더 칠해진 상태에서 거기에다 다시 앵글로색슨 모형이 더해지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스템적으로 악순환 고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쉽기 때문에 저의 블로그인 브런치에다 올려놓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악순환의 시스템적 구조를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우선 정치인들은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공약들을 남발합니다. 이 공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계각층의 유권자들을 현혹시키는 약속들입니다. 공직비리 수사처를 신설하는 등 검찰을 개혁하겠다. 시민단체 출신 대법관을 임명하여 사법부를 개혁하겠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실시하여 재벌개혁을 하겠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적합업종을 확대하겠다. 비정규직을 30%로 감축하겠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 복지정책, 보육정책, 교육개혁, 등록금 대책 등등 5만 가지 공약을 내놓습니다. 이런 공약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치인들에게서 어떤 일관된 정치 철학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과 조직에 관한 어떤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정당의 정강정책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인기를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긁어모아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뿐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철학적, 시스템적 사고가 결핍된 사람들이 정치판에 모여 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공약에서 다음으로 큰 문제는 정치인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주겠다. 그러니 나에게 표를 달라고 주문한다는 점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대로 실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직접 민주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치판은 주인인 시민들의 손발을 꽁꽁 묶어놓은 채
주인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꼴입니다. 머슴들이 주인에게 병 주고 약 주는 셈이죠. 이런 식의 병 주고 약 주는 공약은 결코 지켜지지 않습니다. 일단 승자가 되면 모든 것을 독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승만 정부 이후 지금까지 70년간 이 짓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국가 운영 시스템 때문입니다. 촛불 민심에서 보았듯이 민심이 정치판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도록 국가 운영 시스템이 설계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당선된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민의를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자본 권력에 포획된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도와 입법을 하게 됩니다. 복지를 주장하는 정치인은 공공부문에서 수십만 명을 채용해서 소득 주도형 경제성장을 이룩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정치인들은 이 세계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독일에서 나온 문서를 보면 2035년쯤 되면 소위 인더스트리 4.0 시대가 원숙한 경지에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직업 중 47%에서 50%가 사라집니다. 더구나 블록체인 기술이 활성화되는 스마트 컨트랙 또는 트러스트 컨트랙은 신뢰할 만한 제3자를 필요로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피어-투-피어의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때문에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인력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정치인 중에서 블록체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를 모른 채 수십만 명의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만들겠다는 공약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공약과 허술하기 짝이 없는 시스템 때문에 청와대는 말할 것도 없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정부패에 물들어 있습니다. 곳곳에서 매관매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순수한 영역으로 남아있어야 할 언론과 대학, 사법부와 종교인들은 오히려 시장 경제의 주체인 기업인들보다 더 부패했으면 부패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정부패는 자본 권력과 정치 권력의 고위직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민심이 이반된 구제불능의 사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경쟁과 투쟁만 남아있는 사회.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어 치유가 불가능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공동체 정신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니 양아치 같은 놈들이 정치판에 끼어들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한 몸을 불사르겠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불합리한 악순환 고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상호 모순되지만 불합리하지만 단편적이지만 실현 가능성도 없지만 아주 선정적인 그래서 주목받을 만한 공약들을 세게 내지릅니다. 나아가 정치인들은 정치적 아젠다를 선점하려고 애씁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겠다. 재벌들을 해체시키겠다. 공공부문에서 수십만 명을 채용하겠다.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리겠다.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인상하겠다. 심지어 블록체인이 뭔지도 모르면서 블록체인 정당을 만들겠다. 셀 수 없이 많은 공약을 내세웁니다. 여러분, 이게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법은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민의를 조작하는 공약을 내세워서 당선되는 이 원시적인 구조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민의를 진정으로 반영하는 정치 구조는 직접민주주의밖에 없습니다. 직접민주제가 되면 의회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 입법이 가능해지는 순간 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 민의를 반영하는 입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의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시민 의사를 무시한 것이라면 시민 5만 명이 청원한다든지 하는 일정한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 그 법률안을 국민투표에 붙여야 하고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면 그 법률안은 곧바로 폐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감히 시민 의사에 반하는 입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나아가 반드시 입법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 있음에도 의회에서 입법 행위를 태만히 하고 있을 때에는 시민 입법안을 청원할 수 있고 국민투표를 통해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스위스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는 나라에 속합니다. 의회 민주제와 직접 민주제가 병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위스는 인구 800만 명의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시대에 뒤진 생각이고 비합리적인 주장입니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19세기적 발상입니다.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요, 모바일 시대요, 블록체인의 시대입니다. 800만 명이 아니라 8천만 명을 넘어 8억 명이라도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문제는 어떤 사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절대 다수가 합의하는 단일한 해결책으로 수렴될 수 있느냐입니다. 이것 또한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여러 대안들이 경쟁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토론의 과정을 거치도록 프로그래밍하면 얼마든지 출퇴근 시간에도 모바일을 통해 사태의 진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한 계층이나 특정한 직업군에만 유리한 입법안은 거부될 것이고 국립민복의 가장 합리적인 입법안을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단지성의 힘을 믿는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정치는 시민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곧 정치입니다. 그래서 독일인들은 직원들의 임금 수준에 관한 노사 협상을 임금정치, 즉 타리프 폴리틱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대화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곧 정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민 모두가 정치인이 되는 사회가 곧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정치는 시민들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인데 생업으로 일이 많아서 일일이 정치를 할 수 없으니 대리인을 뽑아서 다시 말하면 머슴을 두어서 그 일을 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정치인은 시민의 뜻을 따라 입법 행위를 하는 대리인이요 머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게르만 모델과 스칸디나비아 모델이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선거는 우리 시민들을 이끌어주는 지도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머슴을 뽑는 행사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접 민주주의는 사회에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이며 아시아 연구네트워크 인사조직혁신센터장인 최동석 박사였습니다. 야, 딴지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연말연시 가뜩이나 속상한 세상, 새싹당 콩차를 선물하세요. 가격이 착해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새싹당 콩차는 남자를 위한 차, 서면보고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서면보고용. 에? 서면보고.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하세요.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지금 모든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닭을 씹어대고 있어. 야, 너까지 나를 닭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킹 닭갈비를 씹고 있다고 합니다. 닭갈비, 이젠 전혀 새로운 맛을 경험하세요. 킹 닭갈비. 일반 맛, 짜장 맛, 파스타 맛까지 최고의 재료에 가장 건강한 국내산 닭고기는 기본이죠. 밥 반찬으로, 다이어트 요리로, 그리고 술안주로 11번가 옥션, 지마켓, 스토어팜에서 킹 닭갈비를 검색하세요. 건강한 몸, 건강한 피부, 건강한 화장품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은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목표로 95% 천연 원료 함유에 도달하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에서 2017년 신년맞이 감사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월 한 달간 화장품을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상품권을 드립니다. 소중한 지인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셔서 상품권을 받아가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건강한 화장품을 나누세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화장품. 하루 두 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TV 뉴스 집중해. 김프로이드. 김프로와 함께하겠습니다. 김프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용인의 김용민 집과 천안의 김프로 아버지 집을 이원 연결해서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됩니다. 둘 다 목소리가 팍 잠겼는데 아시다시피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방송 당일 아침에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됩니다. 야,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뭐 김용민 브리핑 만들기 진짜 힘들다는 거를 제가 늦게 됩니까 이거? 통상 그 전날의 낮에 우리 김프로의 스튜디오가 있는 낙원 상가에서 이제 녹음을 하는데 오늘 서로 시간이 맞지 않아 가지고 또 제가 무지하게 바빴습니다. 금요일에. 그럼요. 그리고 뭐 이제 이재용 부회장님이 이제 어제 또 조사를 받고 뭐 아침에 나가시고 막 이런 바람에 김용민 브리핑 이게 또 전체적으로 밀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 급이 맞지 않지만 참 아주 이재용, 김용민, 김프로가 무척 바빴던 금요일이었습니다. 급 비슷하지 이제 뭐. 그런가? 우리가 면회 가야 될 수도 있어.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우리 이재용 부회장님. 예. 아니 어떻게 봤어요? 그 2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짚어볼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특검에서는 이제 기회가 한 번밖에 없으니까요. 여러 번 부를 수는 없고 지금껏 쭉 준비해왔던 거로 해서 어떻게 보면 특검 수사에 굉장히 성패를 가리는 수사이기 때문에요. 아마 물어보고 싶은 걸 다 물어봤을 거예요. 예. 그럼 이재용 의장은 뭐 굉장한 딜레마에 빠져 있잖아요. 예. 이게 여태까지 주장하던 거를 바꿔서 나는 박 대통령이 강요를 했기 때문에 협박을 해가지고 무서워서 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검찰에서 나와서 진술했던 거, 특검에서 진술했던 거 하고 이제 모순이 되거든요. 옛날에는 최순실도 몰랐고 우리는 그렇게 뭐 최순실 쪽이나 이런 거를 지원한 적 없고 그냥
정경련에서 좋은 재단 만들어서 예. 문화융성 하겠다고 하니까 뭐 그거에 따라서 그냥 우리는 우리 판단으로 한 거다라고 처음에는 이제 주장을 하고 진술을 했었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박 대통령이 협박을 해가지고 낸 거다라고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자기들은 이제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진술이 바뀐 거는 뭘 의미하냐면 예.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걸로 비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가 된단 말이죠. 예. 뭐 구속영장을 통상 이제 하는 거는 거주지가 불명확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그렇지.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돼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되면 잘못하면 조사받다가 구속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더 말을 맞추거나 내지는 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그럼 구치소 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구치소를 안 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특검 수사에 협조를 해야 돼요. 근데 특검 수사에 협조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뇌물죄를 인정해야 되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속은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지금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이건 뭐 여기서 인정하게 되면 법원에 가가지고 이제 실형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늦게 감옥에 가느냐 아니면 빨리 불고 일찍 가느냐. 근데 이제 사람들은 뭐 그거를 딜레마라고 하는데 삼성 입장에서 생각하면 사실 딜레마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인정을 해버리면 군대 연기하는 것처럼 나중에 가는 게 되는 거지만 아예 기회 자체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당장 구속되는 거 말고는 내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지금 부인을 하면 설사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계속 부인을 하고 뭐 이제 돈을 많이 써서 변호인들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막 되고 이제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바뀌고 이런 게 이제 여지가 아직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뇌물죄에 대해서도 만약에 인정이 안 되고 하면 뇌물죄가 인정이 돼서 몇 년을 사는 것보다는 그냥 짧게 몇 개월 구속돼 있다가 또 구속의 최장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은 구속해둘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노려서 6개월을 살고 여러 가지 여지가 있는 거를 트라이 해볼 것이냐. 아니면 조금 그 구속이 안 되는 상태에서 있더라도 나중에 몇 년을 살 것이냐. 당연히 삼성 입장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게 맞는 것 같죠. 어저께 나온 걸 보면 계속해서 이제 우리는 협박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계속해서 똑같이 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진술이나 뭐 저 증거들을 쭉 확보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을 부른 거여서 큰 의미 없다. 뭐 그 이재용 부회장은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뭐 큰 의미 없다. 여러 가지 정황상 삼성이 합병을 통해 가지고 3세 승계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됐고 그걸로 인해서 뭐 수조 원의 이득을 받고 그 가운데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 그냥 단순히 뭐 선의로 한 것이거나 혹은 협박을 당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진술이 바뀌어오기도 했고 여러 가지 정황상 특검하기 유리한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뭐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뭐 청구할 수도 있다 하는데 통상적이라면 일요일 날 보통 청구를 하죠. 왜요?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이 휴일 아니에요? 아니 월요일 날 신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뭐 이제 뭐 삼성 정도 되면 토요일 날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월요일 날 대문짝 만약에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리고 또 이제 특검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특검 수사에서는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죄가 어쨌든 적용이 돼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다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구속영장 치는 거랑 다름없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도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이고 구속이 되면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이제 이런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맞다 뇌물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그 대가로 내가 정유라 밀어줬다. 한 수백억 줬다. 이렇게 만약에 이실직고를 하게 된다면은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이 합병에 따른 지분 조정 이것도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자기한테는 그 구속이 지금 되는 구속을 면하는 거 말고는 뭐 별다른 실익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크게 잃을 것들만 많기 때문에 예. 아마 뭐 그럴 이유가 없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구치소를 안 갔었잖아요. 예. 구치소가 어떤지 모른단 말이에요. 뭐 그러니까 그냥 뭐 막연하게 사람들이 아유 싫다 그리고 너무 두려우니까 뭐 쉽게 얘기해가지고 군대 훈련소를 가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짜증나는지 뭐 이런 거를 알기 때문에 예. 거기 또 가라 그러면 싸이씨 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안 간단 말이에요. 예. 근데 뭐 훈련소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구치소는 예. 지금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그냥 약간 어안이 벙벙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떻게 잘 되겠지. 왜냐면 여태까지 잘 되었으니까. 예. 그렇게 생각할 텐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를 제정신에서는 절대 인정할 리가 없고요. 예. 근데 구치소 가면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면 정말 멘붕 상태가 되기 때문에 평생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고 예. 완전 굉장히 모욕적이고 그쪽에서 이제 나름대로 거물이니까 그래도 뭐 배려를 한다고 하겠지만 뭐 독방 이런 데 들어와가지고 멍하니 수 있고 앉아있고 뭐 아침에 기상하면 일어났다가 잘 시간 되면 자고 뭐 이러잖아요. 예. 그게 이제 계속되면 예. 거기서는 통상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는지만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를 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지죠. 뭐 이런 거 저런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되면 뭐 이런 저런 걸 따질 수도 없고 지금은 이제 실시간으로 뭐 변호인들한테 조력도 받고 여러 가지 이렇게 되지만 이제 나머지 수사를 하는 데 있어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큰 게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삼성이지만 나머지 줄 서 있는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뭐 SK라든지 롯데라든지 또 사람들이 이제 기억에서 약간 지워졌을 수 있는데 KD 코퍼레이션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근데 지금 SK하고 롯데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굉장히 땅땅하게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그렇게 큰 공을 들여서 새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 KD 코퍼레이션은 사실 검찰에서 그렇게 많이 수사가 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보면 아마 이 수사가 끝나고 나면 KD 코퍼레이션을 막 공들여가지고 이제 현대로 이어지는 그 수사를 막 할 것이고 현대차는 지금 굉장히 좀 분주할 거예요. 왜냐면 잘못하면 우리도 엮여 들어갈 수 있다. 예. 그리고 뭐 여지가 있다고 나오는 것들이 뭐 CJ나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금 나오기 때문에 왜냐면 이재용 부회장이 이렇게 걸려들고 나면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옛날같이 적당히 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뭐 하면 필사적으로 이제 움직일 텐데 당장 SK 같은 경우에는 뭐 사면 관련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CJ도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마음이 졸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기업 수사가 이렇게 돼가지고 만약에 정리가 된다. 그래서 삼성이 한풀 꺾인다. 그러면 박 대통령이 이제 간담회에서 나와서 이제 세게 쇼잉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뭐 너무 억울하다. 뭐 이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지지자 결집밖에 없으니까. 예. 나와서 아마 굉장히 센 메시지. 막 처음으로 날 것으로 막 대화하고 막 이런 거를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여태까지는 어느 정도 다 짜여져 있고 그리고 뭐 기자들 뭐 이것도 다 걷고 어쩌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다가 조금 시간이 길어져서 좀 이렇게 당혹스러운 질문이 그것도 기자들이 굉장히 나이스하게 그냥 하나만한 질문을 했지만 그것도 좀 당혹스러우면 이렇게 계속 얘기할 수 없으니까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할게 이렇게 넘겼잖아요. 예. 근데 이제 외통수로 몰렸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구속이 되고 막 기업 총수들이 막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이고 난리가 나면 자기는 이제 할 수 있는 거로는 마지막 수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크게 붙여가지고 기자회견 뭐 이런 거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럴 능력이 되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코미디를 보실 수도 있다. 그 대선 전에 뭐 끝장 토론을 하겠다,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입만 열면 어버번데 그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또 코미디를 해주시니까 좋죠 우리 입장에서. 설 특집으로. 네. 감옥 들어가기 전 마지막 또 퇴임하기 전 마지막
대국민 대화. 근데 청와대 기자가 또 병풍 설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근데 국민들의 지탄이 엄청나고 이거 기자들이 호응해 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조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거는 이게 만약에 지난번 신년 기자회견이 없이 처음 하는 거라면 또 멍청하게 쭉 앉아가지고 점잖은 질문만 그냥 해줄 수는 있는데요. 노트북 자판만 치고 별 내용도 없는 걸. 그렇죠. 지난번에 굉장히 욕을 한번 먹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뭐 JTBC를 비롯해가지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열심히 하고 있는 뭐 SBS라든지 뭐 한겨레 경향 뭐 이런 데서는 TV조선 뭐 이런 데서는 또 욕을 먹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JTBC는 보면 2시 뉴스 현장 앵커인가요? 그분이 이제 클로징 멘트를 재밌게 해가지고 막 올리고 있는데 그분이 대놓고 기자회견을 한번 조졌거든요. 기자들을.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뭐 도널드 트럼프한테 막 질문 기회를 못 받아도 CNN 기자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막 날카롭게 질문을 하는데 우리 기자들을 신년 기자회견 또 한다고 하는데 제발 그렇게 좀 해달라라고 막 주장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분이 2시 앵커를 하고는 있지만 내부에서는 제가 정확한 직책은 모르겠는데 부장 이상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손석희 사장이 지난번에 그 뉴스룸에서 청와대 기자를 불러서 얘기를 하는 도중에 왜 근데 응했냐 라고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사가 돼서 들어간다고 하면 들어가지 말자 하고 모두 다 이런 거는 기자회견 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처음에 논의를 기자단에서는 할 텐데 그래도 일부 사람들은 들어가겠다고 할 거거든요. 그럼 몇 명이 들어가겠다고 하면 우리만 보이콧해서 안 들어가겠다 하기 쉽지 않아요. 막 전부 뻥뻥 터져가지고 그 기사가 나올 텐데 그거를 어떻게 하지? 그러면 차선책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세게 하자.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그거를 막 앞에서 치고 나가고 막 있는 지난번에는 이제 손석희 사장이 갑자기 15분 전에 결정이 돼서 뭐 노트북 이런 거 가져오지 말라고 하고 그냥 와서 우리가 찍어준 영상만 풀 한다고 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다고 해서 그거를 왜 거부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제 그 출입 기자를 막 추궁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선수들끼리는 아니 그거를 실시간으로 다 부장, 국장, 사장 보고를 받는데 그걸 보고 받아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만히 있어서 지시를 뭐 들어가지 마라든지 아니면 들어가서 뭐 녹음을 하라든지 지시를 매섭게 하라든지 뭐 이런 지시를 통상적으로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지시가 안 이루어졌는데 해당 기자를 막 그렇게 쫀 거에 대해서 선수들은 되게 이게 뭐냐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들어가서 JTBC 기자도 아무 질문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있다가 나오게 되면 지난번 일까지 끄집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예고도 돼 있었던 것이고. 그렇죠. 이게 이제 들어가가지고 매섭게 계속 날카롭게 질문을 해라. 그리고 공교롭게 도널드 트럼프 그게 있었기 때문에 CNN 기자 정도는 막 쇼잉을 하는 기자들이 이제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 그게 없었다. 그러면 JTBC가 오히려 그 이제 지지자들한테도 굉장히 질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몇 명의 기자들이 날카롭게 매섭게 막 질문을 하는 거는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코미디가 이제 열릴 수 있어요. 박 대통령의 이제 굉장한 코미디가 스탠딩 코미디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박근혜도 그걸 각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그렇게 물렁뼈 같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텐데 그럼 나름대로 대비를 해야 할 텐데 대비가 되겠어요? 박근혜가? 그거는 이제 지금 김용민 우리 돼지 엄마가 말씀하시는 걱정 내지는 이런 전략적인 판단은 참모들이 충분히 하는 생각이고 걱정이 될 텐데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멘탈이나 정신세계가 우리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참모진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나는 진심으로 억울하다고 막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기자회견을 안 했을 때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옛날에는 자기가 기자회견을 안 해야 사람들한테 자기의 미천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게 큰 이익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은 기자회견을 안 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카드가 아무것도 없어요. 기업 총수들은 잡혀 들어가죠. 뭐 문체부 사람들도 잡혀 들어가죠. 조금 있으면 이제 조윤선, 김기춘 이런 사람들도 뭐 구속이 되네 마네 할 텐데 자기가 이대로 멍하게 있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을 결집시켜서 내가
어버버하는 경우가 있어도 야 대통령이 저렇게 억울하게 참 안 됐다 안쓰럽다 하는 코스프레를 나가서 하는 것 자체는 뭐 몇몇 지지자들한테 진짜 억울한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결집 효과가 있다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요. 예. 지금은 오히려 기자들한테 막 공격을 당하고 옛날에 이정희 후보한테 막 뭐 당신 떨어뜨리러 왔다고 막 했던 게 오히려 반사적으로는 큰 이득을 얻은 것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괜찮다. 나는 정말 순수한 의도로 했었다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면 나쁘지 않다라는 전략적인 판단을 동물적인 감각으로 본인이 할 거고요. 그래서 아마 세게 판을 벌려 놓도록 해주고 그거에 막 공격을 당하면 굉장히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억울해가지고 울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거기서 막 울어버리면 그러면 사람들은 대통령을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또 한편에는 생겨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예. 그거를 아마 노릴 거라고 봅니다. 그거 말고는 지금 딱히 쓸 수 있는 카드가 없거든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 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프로의 김프로이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팟캐스트 제작자인 김프로, 그의 역작 재즈가 알고 싶다, 그리고 시네마스타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 방송 들으시는 국민 여러분, 아이고 우리 불쌍한 그네 조실 부모하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까. 이런 터무니없는 동정과 이런 연민, 이게 낳은 결과입니다. 이게 박근혜가 뭘 해도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엉뚱한 어처구니 없는 믿음을 갖게 해준 게 바로 아이고 우리 불쌍한 그네 이거란 겁니다. 예, 이게 참 정치 지도자는 일상이 쇼잉이기 때문에 이렇게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맹목적으로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네. 맹목적으로 또 우리와 같을 거다라면서 연민의 정을 표하는 거, 예, 이게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 근데 지금 그렇게 예상된 것들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생각해보면 쓸 수 있는 카드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될 텐데. 예. 그냥 그것도 나름대로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되고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담담히 한번 지켜보는 것도, 지금 다행인 것은 그나마, 기소권을 가지고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예. 옛날처럼 뭔가 정무적인 판단에 흔들려가지고 선을 그려놓고 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야 되고요. 예. 정말 제대로, 왜냐면 지금 감시하거나 뭔가 이렇게 막 가이드라인을 주는 곳이 없이, 예. 정말 그냥 수사 자체가 성공하는 데만 매달려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디 구치소 내부를 막 압수수색 한다든지 이런 거는 잘 있지 않는 일이었거든요. 예. 옛날에 생각해보시면 장자연 사건이 있을 때 그 제보자였던 사람의 구치소 건물대를 털어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그 수사기관이 수세에 몰리면,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막 잡아가지고 하는 거는 있었어도, 수사 자체를 잘하기 위해서 말 맞춘 거를 찾아내려고 막 하거나 한 거는 생각해보시면 잘 없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사기관 내부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고 있어서, 예. 지금 이런 상황이, 특검 주도로 지금 가고 있고, 이렇게 계속 지금 까도 뭔가가 새로 나오는 상황에서 헌재도 나름대로 입지를 굳힌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뭐 이쪽에서는 나름대로 막 전략을 구사하겠지만 큰 의미는 없을 걸로 보이고요. 이제 그 밑에서 준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숨은 지지자들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만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그 정도는 늘 있어 왔으니까 30%에 해당하는 그 콘크리트 지지자가 그래도 붕괴된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박근혜의 몸부림 별 의미 없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특검 얘기를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해보죠. 지금 특검의 목표는 당장 삼성 이재용 구속 아니겠어요? 네네. 예. 지금 22시간 조사했다가 귀가를 시켰는데, 당장 구속영장 치지 않은 그 이유, 맥락, 뭐라고 보세요? 왜냐면 이제 제일 중요한 수사니까요. 어지간한 사람들 같으면 뭐 긴급 체포도 하고, 예. 내지는 뭐 끝나고 나면 바로 영장을 치기도 하고 했는데, 예.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막 작업을 해가지고 맨 위에 있는 사람, 가장 수사의 정점, 그러니까 이번 특검 수사의 굉장히 큰 정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빠그러져가지고 구속영장을 쳤는데 기각이 된다. 예. 그러면 특검은 굉장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수사 자체가 이건 막 이제 막 쏟아져 나올 거거든요, 언론에서도. 예. 그리고 혹 뭐 마뜩찮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거봐라, 무리하게 특검이 막 수사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뭐 박영수 특검이 옛날 노무현 때 뭘 했다는 등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나오면서 정무적으로 가고 있다 막 이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숟가락을 얹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거봐라, 이게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막 하면서 이제 오히려 기자회견 때 나와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막 그런 빌미를 주기 때문에 지금은 뭐 수사 끝나고 바로 딱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정말 하나라도 더 정밀하게 잘 검토하고 써서, 그리고 혹시 모자란 게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뭐 이렇게 됐는데 진술을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뭐 물어보고 어쩌고 해가지고 보강을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잘 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지금은, 그리고 이제 시기상도 보면 말씀드린 대로 뭐 금요일 날 아침에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뭐 금요일 날 바로 해서 뉴스가 묻히는 것보다는 일요일 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발부가 돼서 뭐 대문짝만하게 월요일 날 모든 언론들에 빵 터져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그림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술적으로 보나 뭐 실 내용으로 보나 뭐 하루 이틀 숙고 기간을 가져가지고 정밀하게 구속영장을 작성하는 거는 뭐 큰 무리는 아니라고 보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성공한다 치면 그 다음 수사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린 뭐 KD 코퍼레이션이라든지 그거와 연결되어 있는 현대차, 뭐 SK, 뭐 지금 얘기가 없는 CJ까지도, 사면과 관련되어 있는 CJ까지도 막 이제 하여튼 굉장히 분주해질 거기 때문에, 그 한 명이 그렇게 해서 상징적으로 구속이 돼 있으면, 예. 그 다음 총수들은 이거 협조 안 하면 여지 없겠구나, 예. 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삼성보다는 액수들이 적은 데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냥 협조를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뭐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복역을 하다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상당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 그냥 적당히 빨리 협조를 해주고 어떻게 좀 하는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걸 따져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번 특검 수사에 하여튼 중간 뭐 점검 뭐 요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서 뭐 조심스럽게 간다고 봐야 되겠죠. 예. 아니 이재현 CJ 회장 또 감옥 갑니까? 글쎄, 아프시다고 하겠죠. 아프신 분이니까. 그렇게 온갖 아부와 아양을 다 떨어놓고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또 감옥에 간다. 이거 정말 참. 그러니까 그게 별 문제가 없이 만약에 그냥 사면 결정이 된 것이라면 뭐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사면하는 과정에서 뭔가 또 부패한 정권에게 뭐 줄을 대고 해서 그 결과로 나왔던 것이라면 그냥 자기의 제값을 사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옛날 영화에도 보면 왜 베테랑에서 그 형사가 조태호한테 얘기하잖아요. 죄는 짓지 말고 삽시다. 내가 더 죄 짓지 말라고 그랬지. 뭐 요런 거를 실제로 보는 거죠. 뭐 영화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예. 아이고 참 이거 뭐 재벌 회장들로서는 거의 그 외통수에 몰린 그런 셈이 됐습니다. 처음에 거짓말했던 거는 뭐 내가 좀 거짓말한다고 해도
이게 뭐 대세에 영향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가 나를 건들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특검이 진짜 너 한번 죽어볼래? 라면서 달려드니까 백기를 든 거 아닙니까 사실상. 옛날에 검찰 수사에서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됐다 그러면 예. 그때 다 아마 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검찰이 얼마나 말랑말랑하게 수사를 했는지를 여실히 보시는 거고요. 왜냐하면 다르지 않거든요. 그때 수사했던 멤버들이 지금도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죠. 뭐 예. 수사 기법이나 뭐 여러 가지 다 검찰에서 하는 걸 그대로 하기 때문에 지금 뭐 다르게 하는 게 없거든요. 오히려 수사 인력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은 인력과 고급 인력과 뭐 여러 가지 여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랑말랑하게 그냥 대충대충 했으니까 그거를 재벌 회장들이 아는 거죠. 들어가서 그냥 적당히 점잖 떨다 나오면 나머지 변호인들이 알아서 하고 뭐 적당히 윗선하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선 정해서 가이드라인 정해가지고 가는 거 뭐 이런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검찰이 제대로 마음을 먹고 올바른 수사 결과를 내기 위해서 자기들이 정당하게 수사한 거에 대한 정당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매진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것이 가지고 오는 전체적인 우리나라 전체적인 준사법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면 뭐 이렇게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서 재벌 회장들, 박근혜 이 사람들만 단돌이 치는 게 아니라 검찰이 수사를 얼마나 엉성하게 했는지 이 점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이번 특검 수사를 계기로 말이죠. 그렇죠. 저는 이번 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만약에 정권이 교체가 되거나 뭐 우리 미꾸라지 형님이 다시 되시는 경우만 아니라면 예. 다른 분들이 만약에 이제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검찰의 이번 특검이 수사한 결과 때문에 검찰에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파워, 뭐 수사권과 뭐 기소를 다 가지고 있는 기소 독점권을 또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조정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거에 굉장히 큰 계기가 될 거라고 봐서 그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프로와 함께 김프로의 아버지 댁인 천안을 LTE로 연결해서 이렇게 김프로이드를 진행해 봤습니다. 한번 예측을 해 주시죠. 그러면은 구속영장 내일 친다? 저는 내일 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아니면 뭐 오늘 늦게 쳐야 이제 내일 나오거든요. 예, 그렇지. 그러니까 어쨌든 발부의 시점은 내일이 되도록 치지 않을 것인가. 뭐 예. 시간적으로 봐도 지금 아침까지 안 쳤으니까. 예. 뭐 오전 중이나 오후 중에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예. 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오후 중에 뭐 늦은마키 내지는 구속영장 청구하면 법원에서 받아가지고 통상 뭐 밤 늦게까지 새벽에도 나오고 막 하거든요. 예. 그럼 이제 영장판사가 막 이렇게 고민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내일 정도 뭐 새벽이 됐든 어쨌든 내일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게 제일 뭐 좋지 않나. 근데 어쨌든 수사의 그 크기로 보면 뭐 구속영장을 빨리 치는 거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뭐 내일 정도 치고 뭐 모레 새벽에 나오는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예. 실질 심사는 안 해요? 하죠. 근데 어쨌든 이제 영장이 청구됐다는 사실, 그리고 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이 굉장히 크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영장이 발부가 되면 이제 뭐 출석하겠죠. 또 그럼 법원에 또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럼 이제 판단을 할 거예요. 예. 이걸 또 법원 앞에 가가지고 기자들이 막 이렇게 되는 걸 할 거냐, 예. 아니면 출석하지 않고 예. 변호인만 그냥 출석해서 뭐 얘기를 할 거냐, 이걸 또 고민하겠죠. 예. 네. 근데 이제 하여튼 뭐 굉장히 골치 아플 겁니다. 아니 뭐 속으로는. 그렇죠. 법원에 가면은 아무래도 또 기자도 있고 또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소란도 피울 것이고. 이재용 구속하라 뭐 이렇게 예. 그 꼴을 보기 싫어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어차피 영장이 발부되면 또 나와야 되잖아요 검찰로. 뭐 그렇죠. 뭐 집행을 이제 해야 되니까 예.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경험을 이제 하게 될 수 있는데, 그거를 뭐, 이전에 경험이 한번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이게 있을 텐데, 예. 이재용 부회장은 다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자기 생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예. 한 번도 이런 대접이나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해봤을 거고요. 예. 그냥 지금까지는 돈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 사람들한테 지시하면 다 쭉쭉쭉 이루어지는 것만 경험하다가 예. 처음으로 아마 내가 이렇게 돈을 쓰고 이렇게 공을 들여서 사람들이 해도 안 되는 게 있네 라는 거를 경험할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하여튼 지금부터는 좀 면밀히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돌발 행동이 나올 수도 있고요. 중간중간에. 네. 이재용한테는 참 좋은 경험이 되겠네요. 아, 돈으로 안 되는 것도 있구나. 이런 경험 한번 해봐야 그 경영도 그 뭔가 깊이가 있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네. 이재용은 반드시 구속돼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김 프로는 그러면은 오늘이나 내일쯤 영장이 이제 청구될 것이고, 그러면은 내일쯤에 판가름이 날 것이다. 그런데 구속 쪽으로 좀 더 기울어져 보인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특검이 정말 기를 쓰고 사력을 다해서 수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할 거거든요. 그리고 예.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껏 수사가 달려왔기 때문에 예. 제대로 작동을 하고 수사를 진행을 잘 해왔다면, 그리고 지금 이전에 있던 사람들 중에 이제 막 구속이 되고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냥 자연스럽지 않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근데 예. 이제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는다 하면, 특검 수사를 굉장히 더 면밀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조금 시끄러워질 수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지층이 결집해가지고 뭐 무리한 수사 정치적으로 뭐 의미가 있어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되치게 할 수 있는 여론이 생길 거기 때문에 예. 그러면 또 이제 뭐 반대 시위하고 나와서 막 토론하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막 이제 헛소리하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봐야 될 거거든요. 예. 그런 꼴을 별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구속이 되는 편이 여러 가지로 나은 거 아니냐. 예. 네. 이래저래 나은 편이다라는 말씀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 삼성 이재용이 구속되면은 또 다음 수순으로 롯데, SK 이렇게 또 줄줄이 소환돼서 영장 집행 여부가 또 이제 가늠될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김 프로 이제 뭐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네. 근데 제가 깨알 홍보를 하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 제가 새해 들어가지고 영화평을 쓰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세상에. 드디어. 그래서 매일 하나씩 한 편의 영화에 대한 리뷰를 짭쉬형이라고 짧고 네. 쉬운 영화 리뷰 해가지고 예. 제가 그 이제 브런치 앱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브런치 앱에서 이제 김프로를 검색하시면 매일 하나씩 제가 이제 영화 리뷰를 쓰고 있는데 많이 구독해 주십시오. 그냥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시는 게 조금 아쉬웠던 분들이 혹시 계시면 예. 또 전혀 다른 영화를 소재로 제가 짧은 글들을 매일 하나씩 쓰고 있으니까 예.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디 다른 데서 뭐 연락이 오는 데가 있겠죠. 예. 그럼 어디 프리랜서를 기고라도 좀 해야 되겠어요. 드디어 이제 시장에 진입하시는군요. 그럼요. 뭐라도 해야 되니까요.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또 견제와 이런 비판. 아니요. 그래서 제가 포지셔닝을 바꿨습니다. 예. 영화 평론가는 이미 너무 많고요. 예. 그래서 그 평론이 아니고 이건 리뷰다. 리뷰. 당신들의 시장을 갈라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뭐 평론가들도 리뷰하잖아요. 갈라 먹는 거지. 예. 뭐 어쨌든. 네. 양심적으로 해야지. 그렇게 문속임으로 안 됩니다. 자, 브런치에 들어가서 김 프로를 치면 되겠군요. 네, 그러면 뭐 나오니까요. 구독도 해주시고 뭐 재밌게 좀 읽어주시고 제가 이제 요거를 하는 이유는 뭐 그냥 큰 영화들 뭐 2,500개 스크린 중에서 뭐 1,000개씩 뭐 이렇게 가지고 가는 큰 영화들은 소개를 안 하고요. 예. 아주 작은 영화들 있어요. 그러니까 한 대형 배급사, 뭐 CJ나 이런 롯데 막 이런 데들이 이제 막 이렇게 돈 들여가지고 막 밀어붙이는 이런 영화들 말고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화인데 소위 이제 다양성 영화라고 하는. 예. 이름에서 이제 스크린을 한 200개도 못 가져가고, 예. 뭐 사람들이 몇만 명 볼까 하고 지나가는 영화들 중에 좋은 영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영화들을
누군가 좋은 영화들을 잘 골라서 놓으면 요런 영화 보고 싶다 했을 때 이렇게 좋은 영화 찾아가지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좀 하면 의미가 있겠다, 좋겠다 싶어서 예. 다양성 영화, 숨어있는 영화들 중에서 좀 볼만한 것들, 예.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쌓아놓는 거를 좀 하고 싶어서 숨은 영화 찾기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리즈너스, 프라이버시, 인필트레이터, 그리고 폭스캐쳐. 전부 다 영어 제목의 영화군요. 네, 그래서 그런 영화들 보시면 특히나 되전만 안 보셨으면 프리즈너스 같은 영화 보면요. 예. 굉장히 섬뜩할 거예요. 왜냐면 그게 이제 영국의 정보기관과 영국의 뭐 법정 변호사 뭐 이런 저거를 하거든요. 예. 폭탄 테러가 한번 있었는데 예. 그거에 이제 배후에 누가 있느냐. 알고 봤더니 정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예. 재판을 무마시키려고 우리로 치면 국정원 직원들이 나와서 막 장난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다룬 영화인데 굉장히 영화가 현실적이에요. 예. 그래서 혹시 안 보신 분들은 프리즈너스 2013년인가 개봉된 영화인데 그거 한번 보시면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과 비슷하게 기시감이 느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를 다루는 기관과 법을 집행하는 기관들 사이에서 일하는,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뭐 고민, 딜레마 뭐 이런 것들이 잘 그려진 영화라서 한 번씩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 프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김용민 브리핑 1부 마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